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간 다 큰 성인으로 살면서 제 앞가림 정도는 스스로 잘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그 사건을 겪은 후로는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는 걸 크게 깨닫게 되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더니 그 말을 이렇게 아프게 깨닫게 될 줄 전에는 까맣게 몰랐거든요. 그간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창피함 때문에 어디에서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쁘네요.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알게 된 건 어느 한 파티였죠.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친구가 크게 가게를 하나 오픈했는데 개업 전에 주변 지인들을 초대해 파티를 한번 열었어요. 그다지 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겹치는 지인이 많아 인사치레로 그 파티에 들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길어지고 있었죠. 친구의 친구가 오픈한 가게는 캐주얼하게 한잔하기 좋은 펍이었는데 대부분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분위기라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 없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 분위기를 흐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이만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 사람 저 사람과 애매하게 대화가 이어져서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남자가 제게 먼저 다가온 것이었죠. 여기 너무 어수선하죠? 네? 아, 좀 그러네요. 좋은 날 좋은 자리에 꼭 저렇게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양 없이.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기 바로 건너가면 조용한 카페 있는데 거기 분위기도 괜찮고 커피도 맛있어요. 아니에요. 저 이제 가봐야 해서. 차 갖고 나왔어요. 아니요. 택시 타고 가려고요. 이 시간에 여기 택시 잘 안 잡혀요. 저도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친구들한테 핑곗거리가 필요해서. 혹시 잠깐만 같이 카페에 있다가 택시 잡히면 그때 타고 가시는 건 어때요? 커피는 제가 사드릴게요. 당연히 저에게 대시하는 멘트인 것은 알았어요. 사실 제가 어디 나가면 그런 제안을 종종 받는 편이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거절하는 편이었지만요. 하지만 솔직히 그 남자는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었는데 무엇보다 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뭔가 모범생 같은 그런 선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저도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마음은 같았기에 일단은 같이 나가기로 했죠. 나가보니 대충 봐도 정말 빈 택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말대로 카페로 이동을 해서 핸드폰으로 택시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은 분위기가 적당히 조용하고 좋았고 또 커피 맛도 괜찮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한숨 돌리고 나니 긴장이 풀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같이 앉은 그 남자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처음엔 할 말이 없어 서로 드문드문 어색한 말들만 늘어놓았다가 점점 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아, 음악 하시는 분이구나. 아까 잠깐 보니까 땡땡 대학교 분들이 많으시던데 다 동문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4살 때부터 계속 미국에 있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희 조부모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그 집이랑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하셔야 했거든요. 오빠들은 미국에 계속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아서 부모님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꽤 있었네요. 한국에서 생활은 할만하셨나 봐요. 부모님이 저한테 한국에서 좀 지내보자고 하셨거든요. 아빠가 어차피 예전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서 지내든 상관없기도 하고요. 오빠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전 아니니까 한번 몇 년 살면서 경험해보자 싶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4년이나 지나버린 거죠. 저는 미국에 예전에 딱 한 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미국 어디에 사셨어요? 여행은 어디로 가셨는데요? 에이,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서로 편해지니 농담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택시가 안 잡히는 게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일 만큼 재미있게 수다를 떨었어요. 마침내 택시가 잡힌 때는 무려 2시간 반이나 지났을 때였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는 제게 번호를 얻어갔죠. 그리고 약 40분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쯤 잘 들어갔냐고 안부 문자를 해왔어요. 저는 잘 들어왔다고 답장했고요. 당연히 그 다음날 그 남자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 한 주가 끝나갈 때까지 연락이 오질 않더군요. 사실 제가 피아니스트라 그 당시에는 준비하던 공연이 있었어요. 원래는 공연 연습을 하는 기간에는 웬만하면 다른 일에 신경이 뺏기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하는 편인데 그때는 좀처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카페에서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재미있게 대화해놓고 연락 한 번이 없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 남자가 나랑 뭐 하자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 남자는 결국 5일이나 더 지나고 나서야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날의 여운이 거의 가시기 직전에요.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 이번 주말에 바빠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번 주말은 시간이 안 되는데. 혹시 주중 저녁에는 편한 날 있어요? 한번 튕겨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남자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괜한 심술이 나서 일부러 오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 남자는 정말로 제 시간에 맞춰서 오전에 영화를 보러 왔죠. 막상 만나면 또 전처럼 재밌더라고요. 헤어지면 또 연락이 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 남자가 대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혔어요. 그렇게 알쏭달쏭하게 구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쉬는 날이면 계속 그 남자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뒤로 3번 더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 남자는 자꾸만 가까워지려고 하면 선을 긋고 또 가까워지려고 하면 한 발짝 물러나길 반복했어요. 저는 칼을 뽑아들기로 했죠. 그래서 하루는 아예 마음을 먹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유리씨, 저번에 캠핑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경기도 외곽에 캠핑장처럼 꾸며놓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시간 맞으면 거기 한번 가볼래요? 다음에 언제요? 언제가 편하세요? 저는, 다다음 주 주말엔 시간이 빌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저랑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저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유리 씨는 어떤데요? 왜 그런 질문을 해요? 역으로 그런 질문을 해오니 말문이 막혔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제가 할 말을 잃고 당황하자 그 남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유리 씨한테 이성적으로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아니면 제가 뭐하러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매번 데리러 오고 바래다 주면서 데이트를 하겠어요. 근데 아직 유리 씨는 절 이성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쉽사리
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거예요. 섣불리 대시하는 것보단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 입장도 이해가 가긴 했어요. 저는 그간 절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깊은 대화를 가졌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그날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는 제가 그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이랑은 확실히 뭔가 달랐어요. 남편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토대로 다른 초보 사업가를 가르쳐주는 강의도 하고 책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을 잘했는데 단어 하나 표현 하나도 섬세하고 배려가 넘쳤죠. 사실 저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한 번도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는 일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연락을 할 때마다 컨설팅을 하는 중이거나 사업 업무 중이었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운동도 꾸준히 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게 느껴졌고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사람이 잠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돈도 흔쾌히 빌려줬죠. 약 2억 정도 되는 금액을 빌려줬는데 당연히 금방 갚을 거라 생각했기에 차용증도 쓰지 않고 줬어요. 2억이라는 돈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금액이 아니었기도 했고, 그 남자는 그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당시엔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항상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절 만날 때면 제가 좋아하는 꽃을 항상 사다 주었어요. 요리도 잘해서 제가 피곤하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있던 날이면 바쁜 시간을 쪼개 절 만나러 와주었어요. 그리곤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이것저것 해주곤 했죠. 제가 아팠던 날엔 저녁 늦게 와서는 밤을 꼬박 새우며 간호를 해주다 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는 그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귄 지 1년 만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선택한 남자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일 거라면서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걸 축하해 주셨죠. 그 남자를 실제로 만나보고 나서는 더더욱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우리 유래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컨설팅 해주는 일도 시작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신청자가 많아져 아예 강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공간 사업도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그래. 단계적으로 사업을 잘 꾸리고 있구만. 우리 아들들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네 만나면 아주 할 얘기가 많겠어. 이 사람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려서부터 오빠들이 그렇게 예뻐했다고요. 지희들끼리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으면서 늦둥이 여동생이라고 얼마나 싸고 돌던지. 자네는 형제관계가 혹시 어떻게 되나? 아, 전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자네 가족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구만.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사실 부모님이 제가 20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그때 이후로는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어린 나이에 상심이 컸겠구나.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부모님이 하늘에서 참 대견해 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장모님. 부모님은 그 남자를 보고 요즘 보기 드문 건실한 청년이라며 칭찬해 주셨고,
그날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에겐 오빠가 둘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둘 다 일정을 못 맞춰서 결혼 전에는 영상통화로 몇 번 인사만 시켜주었고 한국으로 와서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큰오빠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기업 간 큰 소송이 겹치면서 일정이 굉장히 바쁜 상태였고 IT 사업을 하는 작은 오빠 역시 장기적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라 당시 일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빠들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차라리 그 전에 일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결혼식 날 한국에 와 조금 길게 머무르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와도 1, 2주는 함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겨우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죠. 저희는 몇 개월 동안 아주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답니다. 보통 다른 커플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두 번은 크게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일도 없이 모든 과정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모습을 하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 친구나 동료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지인들까지 오시니 사실 모르는 얼굴도 많긴 했죠. 저희 가족이 해외살이를 좀 오래 했어서 한국에 계신 친인척들이나 부모님 지인들은 제가 기억을 못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도 최대한 어색한 티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인사를 했는데요. 잠깐 찾아오시는 분들이 뜸해졌을 때 신부 대기실 안에 어떤 여자가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좀 전에 엄마 쪽 교회 지인들이 한 무리 왔다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중 하나인 줄 알았죠. 이제 식장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아까 다른 분들 식장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저 모르세요? 제가 엄마 따라 교회를 자주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그쪽한테는 악감정 없어요. 네? 제 상황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여자는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다가 후다닥 자리를 피하더군요. 저는 의아했지만 곧 인사를 하러 오는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죠. 어느덧 결혼식 시작 시간이 다 되어 예식장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사회자가 어수선한 하객들을 정리하고 예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려왔죠. 예식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공연을 많이 본 저였지만 그럼에도 심장이 떨려오더군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이렇게 긴장되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죠. 신랑이 입장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느새 제가 입장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저는 웨딩홀 직원과 드레스 이모님의 도움으로 타이밍 맞춰 대기를 하다가 예정되어 있던 노래가 흘러나옴과 동시에 식장 안으로 입장했어요. 연습한 대로 버진로드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하객들이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조명도 너무 세고 긴장도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천천히 버진로드에 반쯤 걸어오니 그중 몇몇 친한 사람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에게 웃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긴장이 풀렸어요. 저희가 예약했던 식장이 버진로드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 조금 길었거든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객들이 제가 아닌 제 뒤에 어딘가를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저는 제 옆으로 불쑥 나타난 배송기사 아저씨를 발견하고 펄쩍 뛰어오를 만큼 놀랐답니다. 드레스가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진짜 공중에 떴을지도 모를 만큼요. 최유리 씨 맞으시죠? 이거 메인 스크린에 연결된 영상이랍니다. 네? 여기 사인 좀 해주시고요. 사람이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고분고분해진다더니 정말로 저도 모르게 기사님이 내민 서명 패드에 서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사님은 작고 낡은 핸드폰을 제게 넘겨주고 가셨는데 그 핸드폰에는 영상이 하나 재생되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에 신랑 역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예식장 메인 스크린에 제가 받은 핸드폰에서 재생되고 있던 영상이 띄워졌어요. 사람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식장 전체에 신랑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이번에 공사 치고 있는 애가 돈이 진짜 많다니까. 저번에도 나한테 2억을 껌값인 것처럼 주더라고. 입고 있는 옷이며 차며 전부 일반인들은 알아보지도 못할 명품이야. 좋겠다. 난 왜 그런 여자가 안 꼬이지? 그래서 언제까지 만날 건데? 뭘 언제까지 만나? 결혼 날짜 잡았어. 뭐? 미친 거 아니야? 무슨 결혼을 해? 뭐 언제까지 기생해 먹으려고? 한 2년쯤 살까 싶은데 처가 식구들도 호구가 따로 없더라고. 아니 무슨 그렇게 돈 많은 집안이 너 같은 사기꾼을 사위로 받아들인다냐? 이거 그냥 대충 봐도 사기꾼인데? 달 때부터 돈이 많아서 그렇게 순진한 건가? 그 여자네가 원래 해외 살다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한 5년? 그래서 아직 한국 스타일 사기꾼에는 내성이 없나 봐. 이야, 진짜 좋겠다. 제대로 된 거 하나 물어서. 청첩장은 언제 나와? 너 안 줘. 니네들 아무도 오지 마. 하나같이 양아치 티나니까. 참나 재수없는 새끼.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끝으로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고 예식장 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신랑을 쳐다보았고 신랑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 보았죠. 하객들은 그런 저희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던 그때 신부 측 하객 중 누군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식전 떡상자를 신랑을 향해 던졌습니다. 에라이 썩어 빠진 놈아. 저희 친척 어르신 중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시작으로 신부 측 하객들이 전부 테이블 위에 있던 답례품, 식전떡, 수저 포크 등을 신랑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떡가루 범벅이 되고 머리에 포크가 찍히면서도 도망을 치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몇몇 젊은 남자분들이 아예 단상 위로 올라가서 그런 신랑의 뒷덜미를 잡고 신부 하객석 쪽으로 질질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놈을 단상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그 모습을 보고 계셨고 작은 오빠는 그대로 신랑에게 돌진해 주먹을 내리꽂았습니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작은 오빠를 시작으로 신부 측 다른 하객들도 전부 달려들어 신랑을 아주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신랑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맞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객분들은 진심으로 저희 가족을 대변해서 화를 내주셨어요. 저 천하에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이 못돼 처먹은 놈아. 하객들 사이에서도 그런 욕들을 하는 분들이 계셨고 와인을 얼굴에 들이부어버리는 분도 계셨고요.
신랑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객들에게 정말 골고루 매를 맞았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다가 테이블을 들이받아서 그 위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뒤집어 쓰기도 했어요. 신랑이 잠깐만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사정을 해도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죠. 그 와중에 신랑 측 하객들은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더라고요. 신랑 측 손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랑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드레스 이모님이 저에게 얼른 신부 대기실로 다시 돌아가자며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이모님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차리고 신부실로 와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답니다. 이모님이 없었으면 전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벽 너머로 식장 안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다 들리는 와중에 정신없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니 어느새 엄마가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엄마는 다른 사람들이 식장에서 우르르 나오기 전에 절 데리고 일단 아빠 차 안으로 데려가셨고 저희는 뒷좌석에 앉아 이 사단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이 모두 현실 같지도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저절로 눈물이 뚝뚝 나더군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안고 토닥여 주셨어요. 한참을 차 안에서 기다리니 아빠와 오빠들이 왔고 저희 가족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악몽 같은 결혼식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일단 오늘은 푹 자도록 해라. 내일부터 수습해 나가 보자꾸나. 한서방, 아니 그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경찰서에 있어요. 사기 혐의로 들어가긴 했는데 아마 곧 풀려날 거예요. 엄마도 놀라셨을 텐데 일단 쉬세요. 나머지는 저랑 형이 알아서 할게요. 그래, 유리 너도 아버지 말씀처럼 일단 들어가서 쉬어. 오빠들이 일단 그 인간 잡아놓을 테니까. 다들 너무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 많은 하객분들 앞에서.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인간이 문제지 피해자인 네가 왜 미안해. 걱정 말고 일단 오늘은 푹 자. 가족들의 위로에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녁에 밥 한 톨도 넘기지 못했고 제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답니다. 그 밤사이 5만 가지 감정들이 전부 들었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수치스러움, 창피함. 그 꼴을 다 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보지? 하는 걱정까지 전부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쥐어 터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바로 오빠들에게 제가 직접 그 인간을 혼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들은 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든 말하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오빠들은 곧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했기에 필요한 지인들을 저에게 소개해 줬는데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분을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저는 곧바로 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혼 위자료와 빌려간 2억을 전부 청구했고 사기죄로 고소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배달되어 왔던 의문의 핸드폰도 사설업체에 맡겨 주인을 찾았습니다. 사설업체에는 제가 결혼할 뻔한 그 인간에 대한 신상도 같이 의뢰했어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만난 의뢰인들한테 거액을 뜯어내며 의뢰인의 사업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의뢰인 탓을 하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인간이었더라고요.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자차가 아닌 리스였고 사업소득 신고 또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었죠.
저는 추가로 탈세 신고까지 마친 다음 제게 핸드폰을 보낸 당사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 모든 걸 해치우는데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설 업체를 통해 그 여자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기도 했죠. 그 여자는 대기업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이었더군요. 저는 그 여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마침 퇴근 중이던 그 여자를 잡아냈어요. 그 여자는 절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죠. 얘기 좀 하시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 핸드폰 예전 사용자가 당신이던데요. 데이터 복구해보니까 당신 사진도 엄청 많았어요. 그 인간이랑 찍은 사진도 많았고.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왜 겁을 먹어요? 처음엔 놀라서 경계하던 그 여자는 제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자 긴장을 살짝 풀고 절 따라왔어요. 저희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스토리는 그닥 길지 않았어요. 반전도 없었고요. 걔랑 저는 10년을 만났던 사이예요. 고등학생 졸업하자마자 사귀다가 걔가 군대 가면서 헤어졌다가 또 사귀다 걔가 바람펴서 헤어지고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6번째로 헤어졌을 때였나? 그때는 한 7개월 정도 헤어졌던 것 같아요. 제일 긴 시간이었죠. 그 사이 저는 지금 직장에 정착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마련했어요. 그러고 나니 그 새끼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새 집으로 기어들어왔고요. 그때부터 둘이 같이 살게 되었죠. 동거를 했다는 말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사진 몇 장으로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알 수는 없었거든요. 동거를 거의 5년을 했는데 그 인간은 생활비 한 푼을 안 보태고 빌부터 살면서 집 필요할 때마다 돈까지 뜯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20대 초반이었을 때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적이 많아서 처음엔 당연하게 생각하고 돈을 줬었죠. 그런데 20대 초반 애들이 쓰는 돈이랑 지금 우리 나이에 쓰는 돈은 금액 단위가 다르잖아요. 몇십 몇백이 되는 돈을 그냥 언젠간 갚겠다는 말로 뜯어가니까 마지막엔 한 2천만 원 받아갔던 것 같아요. 난 당신처럼 부자도 아니고 어디서 대출을 받을 만한 스펙도 아니라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사이에 아주 제대로 바람이 나더군요. 당신이랑요. 그 여자는 직감적으로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 전에도 바람을 핀 적이 몇 번 더 있었지만 저랑 사귈 때는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그 인간 뒤를 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 본 거죠. 웨딩홀 예약을 마치고 그 남자랑 함께 팔짱 끼고 나오는 저를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몰래 딴 여자를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몰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인 그 동거녀는 미행을 계속하며 그 남자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수다 떠는 모습을 녹화했고 그걸로 어떻게든 결혼식을 망쳐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 자신을 신부 친구라고 서프라이즈 준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웨딩홀 직원을 속여서 그 영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신부 낯짝 좀 다시 보자는 심보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그쪽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쪽한테는 큰 상처가 될 결혼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퀵은 부른 상태였고 미안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배신감에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지나고 나니 그쪽에겐 미안하단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같은 피해자이자 여자로서
저 이해할 수 있죠? 그쪽은 돈도 많으시다면서요. 전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도 빠듯한 사람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저랑 저희 가족 모두가 온 하객들 앞에서 그런 창피를 당했는데 그 피해는 생각 안 하세요? 전 지금이라도 당장 그쪽한테 고소장 날리고 싶은데. 그건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요. 정말 미안하면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동건녀는 제 말에 눈빛이 흔들리더니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동건녀 대신 그 사기꾼에게 모든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둘 사이가 이미 사실혼이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과 똑같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 사기꾼은 득달같이 동건녀에게 전화를 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전 그 여자가 제게 들려준 통화 내역을 듣고 그 남자의 추악한 면모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죠. 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걸려있는 소송만 해도 몇 갠데 왜 너까지 지랄이냐고. 아니, 그때 결혼식에서 그 영상 그것도 네 짓이지? 생각해보니 네 짓이겠네. 현관 비밀번호 당장 말 안 해? 내가 비밀번호 바꾼다고 못 들어갈 것 같냐? 뭔 영상 말하는 거야? 네 친구가 얘기해주더라. 너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려 들다가 망했다고. 그러게, 왜 대도 않는 주제넘는 짓을 하다가 셀프 무덤을 파냐? 그 얘기 듣고 내가 기가 차서 하다 네가 나 몰래 결혼할 줄은 몰랐다. 네가 그동안 나한테 뜯어간 돈이 얼만데. 난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거야.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도 연락도 하지 마.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어디야? 내가 당장 찾아갈 테니까 딱 기다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사기꾼이 길게 날뛰자 동건녀는 제가 미리 일러두었던 주소로 그 짐승 같은 놈을 불러냈고 곧바로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통화 내용까지 보내주면서요. 저는 바로 그 여자와 함께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경기도 외곽 지역의 한 폐건물이었는데요. 먼저 도착해 기다리니 잠시 후 그 인간이 차를 끌고 들어오더군요. 건물 안이 텅텅 비었다는 걸 모르고 그 남자가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랑 그 동거녀는 근처에 있던 큰 돌멩이를 하나씩 쥐고 그 인간이 끌고 온 외제차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나뒹굴던 못으로 타이어에 구멍도 내고 사이드미러도 부수고 차 옆구리도 사정없이 긁어버렸죠. 잠시 후 건물에서 나온 남자는 자신의 차 상태를 보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차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떤 놈이냐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무릎을 털썩 꿇고 주저앉아 우는 것 같았습니다. 다 큰 남자가 그렇게 울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봤네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인간을 보고 나서 저는 동건녀와 함께 뒤쪽으로 빠져나와 차를 타고 그곳에서 나왔어요. 한참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동건녀에게 그 남자 전화가 오더군요. 동건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사기꾼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이 옷 네가 그랬어? 네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아, 시끄러워. 뭐가? 네가 우라는 데에 왔잖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자꾸 소리를 질러? 거길 진짜 갔어? 참나. 그냥 나도 너 한번 속여보고 싶어서 아무 주소나 보내준 걸 진짜로 가다니. 이게 어디서 누구한테 사기를 쳐. 네가 여기 왔다 갔잖아. 내 차 이거 어떡할 거냐고. 증거 있어? 어디서 뭔 짓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나 말고도 너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있겠냐? 애만 사람 잡지 말고 소송이나 준비 잘해. 법정에서 보자. 동건녀는 알아서 잘 둘러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대충 아무 지하철역에 동거녀를 내려주고 집으로 왔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동거녀가 자꾸 그 사기꾼이 전화하고 욕을 한다며 그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해줘야 돼요? 제 말에 그 여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여자도 싫은 건 똑같았거든요. 어차피 제가 사설 업체를 통해 미리 알아봤었는데 그 건물 근처에 있는 CCTV도 없어서 그 사기꾼은 증거를 찾기도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증거가 있던 없던 그 인간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을 리는 없었죠. 엄청나게 화가 난 저희 아빠와 큰 오빠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뒀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날 이후 그 사기꾼은 속절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답니다. 저한테 억대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음은 물론이고 동거녀에게까지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야만 했거든요. 자신이 사기를 치고 다니던 피해자들에게도 집단 고소를 당했고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하자 실형이 확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꼼짝없이 감방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기를 변호해줄 변호사 한 명 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여러 소송 일정에 끌려다니던 그 사기꾼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더군요. 그 인간의 마지막 일정은 동거녀와의 재판이었는데 그날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갔었거든요. 덥수룩한 머리에 면도도 못하고 살은 엄청나게 빠진 모습을 보니 꼴 좋다 싶었죠. 그 사기꾼은 재판 내내 모든 걸 포기한 자포자기한 퀭한 눈을 하고 있었는데 좌석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눈빛이 엄청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짧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 자리를 뜨려는데 그 사기꾼은 갑자기 제 쪽으로 후다닥 다가왔어요. 물론 경찰관에게 붙잡힌 상태로요. 유리야, 제발 이제 그만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이미 나 벌 받을 만큼 다 받았잖아. 가중처벌까지 받았으면 이제 만족할 만하지 않아?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줘. 제발. 내가? 난 한 게 없어. 네가 얼마나 살면서 여러 사람한테 죄를 짓고 살았는지 내가 뭐 할 게 없더라. 너 타고 다니던 차도 네 거 아니라며. 그건 물어줄 능력은 있니? 그날 니네 쪽 하객들도 전부 알바 썼더라. 그 사람들한테도 아직 돈 다 안 줬지?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그걸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 변상하냐고. 이만하면 됐잖아. 그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난 너 이렇게 망가지고 빌빌거리는 거 구경 다 했으니 됐어. 앞으로 네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들 그거 죗값이나 평생 치르면서 살아. 제 말을 끝으로 사기꾼은 속절없이 끌려갔고 그게 제가 본 그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동거녀도 법정을 나서려는 저에게 다가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다 와주시고 변호사도 다 대주시고 그쪽 아니었으면 전 이런 일들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쪽 좋자고 한 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지. 이렇게 따라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대접은 필요 없고 배상금은 물어주셔야겠네요. 저한테 고소당하실 거 있잖아요. 위자료 받은 거 있으니 그거 그대로 저한테 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결혼식장 안에서 입은 피해가 사라지진 않죠. 그건...
앞으로는 이렇게 사적으로 얼굴 마주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우리가 서로 얼굴 봐봤자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르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소송 준비해볼 테면 잘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 애초부터 상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반격할 생각도 안 하고 저희 변호사님을 통해 울면서 싹싹 빌었다 그러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고소를 취해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도 자기 죗값은 칠 수밖에 없었죠.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 가족들이 그날 온 하객들과 지인들에게 못 보일 거를 보여 마음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일이 다 끝난 이후 저는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지 않았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저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사과를 드리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았네요. 그 사기꾼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고 그 피폐해진 말로를 본 건 아주 약간의 분풀이만 되었을 뿐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되지가 않았죠. 원래도 외부 일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저였지만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사람을 극도로 안 만났던 기간이었답니다. 얼마 전 그동안 미리 잡혀 있었던 공연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는 더더욱 집에만 있는 기간을 가졌어요. 한 2달쯤 정말 집에만 있다 보니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좀 더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굳이 다시 돌아올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우연히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기분이 더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남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지 마시고 좋은 남자를,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